빵의 역사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산 초량에 있었던 부산요의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임진왜란 후 국교 정상화를 주도했던 사람은 소 요시토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9대 대마 도주였습니다. 일본의 새 권력자 도쿠가 이에야스는 임진왜란 때 선봉장인 이 소 요시토시를 앞세웠습니다. 임진왜란 첫 전투가 벌어졌던 저령도에 간이 숙소를 차려놓고 양국은 교섭을 벌였죠. 막대한 민간 피해를 입은 조선은 포로 송환을 통해서 노동력 확보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통상을 원했습니다. 교역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고자 했죠.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에게 통상은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교섭에 실패하면 도쿠가와 막부에 보복이 예정돼 있었죠. 이 작은 섬 대마도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조선으로부터 물산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찻잔, 다완입니다. 일본 무사들에게 번진 차 문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선 사발이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물품이었습니다. 당나라 그리고 송 그리고 명초까지 유행했던 중국 대륙의 다법은 말차였습니다. 입이 넓은 사발에 찻가루를 넣고 섞어서 마시는 방법입니다. 찻잎 제조법이 까다롭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서 명나라 때는 황제 명으로 금지된 다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보편화된 엽차가 지금 한국인이 흔히 즐기는 다법입니다. 성리학 세상인 조선에서도 말차가 급감하고 엽차가 일상화됐습니다. 일본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무라이들이 둘러앉아서 찻사발을 감상하며 차를 마시는 일본식 다법으로 이 말차가 이어졌죠. 차 맛뿐만 아니라 찻잔 감상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일본 다법은 당나라, 송나라 그리고 원나라에서 유학한 승려들이 들여왔습니다. 침잠과 명상을 중시하는 선승들이 들여왔죠. 이 승려들이 주도한 차문화가 일본적인 미학을 형성했습니다. 와비, 차분할 것, 그리고 사비, 한적할 것. 바로 이 미의식에 적합한 찻잔이 조선 다완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정교한 당송시대의 찻잔 대신에 어딘가 빈 듯한 조선 찻잔이 일본 미학에 맞았습니다. 공식적인 무역이 금지된 오랑캐 외국입니다. 일본입니다. 조선을 오가는 일본 승려들은 조선 사발을 보찜에 넣고 현해탄을 건넜죠. 임진왜란 전에 일본인에게 개방된 항구가 있습니다. 삼포, 부산포와 창원에 있던 제포, 울산에 있는 연포, 이 세 항구가 교역의 창구였습니다. 지금 일본 국부로 지정된 찻잔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조선다완도 있습니다. 이도다완입니다. 이 이도다완이 바로 창원 제포, 그러니까 웅천에서 만든 그릇이라고 추정됩니다. 원래 용도는 알 수 없습니다. 막 싸버리는 사람도 있고 제사용 그릇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용도 없이 어떤 창작 집단이 만든 작품이라는 해석가들도 있습니다. 자세히 이 다완들을 보면 금이 잘 가고 깨지기가 쉽습니다. 생활용품이 아니었으면 분명합니다. 막 싸버리 됐든 창작품이 됐든 일본에서 차를 마시는 용도로 쓰이는 이 사발은 사라졌습니다. 일본에는 지금 150개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사발들이 모두 1500년대 중반에 반짝하고 생산됐다가 사라진 그런 그릇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이 와비사비한 그릇, 이 조선 그릇에 그냥 환장해버린 겁니다. 임진왜란이 바로 이 다완 때문에 벌어졌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일본 다도의 시조가 있습니다. 센노 리큐라는 승려죠. 이 센노 리큐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다도 스승이 됐습니다. 히데요시는 천하의 명기를 수집하며 다도를 크게 일으켰다라고 일본 다도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남원과 남해안 일대 사기장들이 도공들이 대거 일본으로 사라진 것도 바로 이 차그릇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들을 납치된 도공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자발적으로 바다를 건넌 도공이라고 부릅니다.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에게 국교 정상화는 그러니까 돈이었고 바로 사발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조선 사발만 있으면 권력 유지는 물론 돈벌이는 따놓은 당상이었죠. 1607년입니다. 정상화 교섭 도중인 바로 그 해에 부산 두모포에 외관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1639년 소요시토시의 아들 20대 대마도주 소요시나리가 다완 견본을 부산 동래부에 보내고 가마를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동래부에서는 중앙정부 예조의 허가를 받고 외관 바깥에 가마 설치를 허가해 줍니다. 두모포 외관은 좁았습니다. 협소했죠. 두 나라 간의 교역량이 차츰 늘면서 조선 정부는 지금 부산 용두산 공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외관을 만드는데 대마도 측과 합의를 합니다. 30년에 걸친 협상이 맞는 결과죠. 1678년 숙종 4년입니다. 자그마치 10만 평에 이르는 일본인 전용 신도시가 건설됩니다. 조선 정부가 부지를 제공하고 조선과 일본 양국의 기술자와 건축 기법이 망라됐습니다. 이 외관을 초량외관이라고 합니다. 이 외관에 설치된 공식 목적은 외교와 무역입니다. 그런데 이 외관 안에 설치된 옥수신사, 지금 롯데몰이 있습니다. 이 옥수신사에는 신라를 침공했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다케우치 요스쿠네라는 사람이 신으로 모셔져 있습니다. 1819년 이 신사에 또 다른 신이 들어옵니다. 그 신의 이름은 가토 기요마사입니다. 조선인이 악귀청정이라고 저주하던 바로 그 장수입니다. 조선 정부는 몰랐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 했거나. 초량외관은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1876년까지 대마도에서 운영됐습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뒤에는 일본 외무성으로 이 운영권이 이관이 됐죠. 그리고 이 외관은 일본인 전관 거류지로 바뀝니다. 일제시대에도 일본인이 주로 살았습니다. 6.25 전쟁 때 피난민이 몰려들고 난개발에 빠져들면서 초량외관 흔적은 몽땅 사라졌습니다. 외관 관장이 살던 관수가는 부산시청으로 쓰이다가 지금 모텔이 들어섰습니다. 관수가로 오르는 계단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주요 도로나 골목 이들은 그대로입니다. 건물 흔적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두모포 이후로 아르마리로 운영되던 그릇 공장이 초량외관에 정식으로 외관 뇌에 설치됩니다. 1629년, 그러니까 우리 식민시대죠. 아사카와 노리타카라는 일본 학자가 있습니다. 조선의 도자기를 사랑했던 학자입니다. 노리타카는 외관 내에 설치된 가마를 부산요라고 명명했습니다. 부산요가 있던 자리는 지금 부산의 로얄 호텔 부근에 있는 산기슭입니다. 부산요의 운영 방식은 이랬습니다. 조선이 재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조선 기술자를 차출해 주면 외관에서 이 기술자에게 연봉을 지급하고 일본 디자인으로 그릇을 만들어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덤으로 대마도에서 요구하는 양만큼의 흙도 함께 구해다 줬습니다. 흙, 그리고 조선 도공,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기장이라고 부르는 이 기술자에 대한 요구는 해마다 이어졌습니다. 1644년 이 가마가 외관 안에 정식으로 설치됐습니다. 하시쿠라 츄스케라는 일본 사기장이 일본 측 기술자로 파견이 됐습니다. 백토 80석, 약토 10석, 황토 50석, 조선 사기장 6명이 이 일본 측 대마도 측 요청에 의해서 이 공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일본 기술자는 불규칙적으로 계속 파견됐습니다. 주문서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그 주문서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1707년 일본 본국에서 마츠무라 야헤이타라는 조선에 파견되어 있는 기술자에게 보낸 주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릇 구경 9촌, 높이 6촌, 굽 높이 1촌, 유약은 노르스름하게. 구체적이고 자세한 주문서를 보내왔죠. 이 외관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동네 사이에 오가던 서류를 모은 서류집이 있는데 외인구청 등록이라고 합니다. 이 등록에는 대마도에서 요청하고 조선이 공급한 재료 명세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96년 7월입니다. 경주 백토 100석, 울산 약백토 100석, 김해 간적토 120석, 옹기토 30석, 하동 백토 40석과 곤양 백토 40석, 그리고 진주 백토 40석이
대마도에 지급이 됐습니다. 이렇게 1644년부터 1692년까지 이 외관에 지급된 흙의 총량은 모두 350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록이 있습니다. 나카야마 이산, 아이룸 모산, 마스무라 야헤이타, 이런 이름을 가진 일본 기술자들이 와서 직접 생산도 하고 감독도 했습니다. 마스무라 야헤이타는 조선 기술자와 알력 끝에 자살했다는 사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편에 소개했듯이 이들이 만든 그릇이 1913년 대마도 제1도시 이즈하라 경매장에 불쑥 튀어나온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조선 다완의 말차를 말하시는 와비사비한 멋, 그리고 메이드 인 조선, 오리지널 다완이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더군다나 디자인도 일본인 입맛에 꼭 맞는 맞춤형 그릇이었으니까요. 부산요는 1717년을 끝으로 78년 만에 폐쇄됐습니다. 그 해를 기점으로 조선 정부에서는 더 이상 땔감과 흙을 무상으로 공급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병자호란 후 조선의 평화시대가 왔다. 민폐를 무릅쓰고 무상 공급할 이유가 없었다. 대충 이런 겁니다. 대륙을 경계할 이유가 없고 일본을 위무해서 일본을 달랠 이유가 없다라고 조선 정부에서 판단한 겁니다. 적자를 무릅쓰고 외관에 무상으로 흙과 인력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는 겁니다. 일본 쪽에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큰 이유입니다. 더 이상 조선 그릇을 수입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일제시대, 식민시대, 이 부산요를 연구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조선 민요의 품질이 매우 떨어졌다. 두껍고 무거운 기물이 돼서 찻잔으로 쓰기에 곤란했다. 일본인만이 아닙니다. 구한말 러시아 제국이 조선을 노리며 만든 1256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지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 이야기가 아주 극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인들로부터 자기 기술을 전수받았다고는 상상할 수가 없다. 구한말 당시에 조선에서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그릇을 보니 그 품질이 너무도 조악해서 이 나라로부터 일본으로 자기 제조 기술이 전수됐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 정도로 조선의 료업산업은 기술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첨단 백자를 생산하던 조선이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후진국으로 전락했을까요? 1697년 숙종 때입니다. 승정원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립 도자기 공장인 경기도 분원에서 굶어 죽은 도공이 39명이나 됩니다. 왕립 공장인 관요에서 근무하던 도공들, 사기장들은 천민이거나 신분이 양인이어도 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영리행위가 금지된 사람들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시방서에 따라서 그대로 그릇을 만들고 그 의무를 다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농사를 짓지도 못했고 사발을 만들어서 판매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술자, 엔지니어로서 생계를 꾸릴 수 없을 정도로 저임금과 중노동 끝에 시달린 끝에 그 요업 기술이 완전히 단절돼 버린 겁니다. 천대 속에서 이렇게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기술을 인정받고 인생을 향유할 것인가? 조선 도공들이 택한 인생은 성공한 기술자였습니다. 그래서 임진년과 정유년 두 외란 동안 일본으로 간 도공 가운데 조선으로 돌아온 도공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조슈번 하기에 끌려간 이작광이라는 도공은 조선으로 돌아와서 동생 이경을 데려갔습니다. 사츠마번에 끌려갔던 존계라는 도공이 있습니다. 존계는 다시 조선으로 와서 자기 제자 도공들을 더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당시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던 조선의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인생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널 때 진보딸의 속에는 조선의 흙과
조선의 유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일본에 정착한 이 도공들은 조선인 자기들의 손으로 조선의 흙을 다져서 조선의 유약을 발라서 일본의 불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릇을 굽는 불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조선 것이라는 겁니다. 일본인은 이들이 만든 작품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름까지 따로 붙였습니다. 히바카리. 오로지 불만이란 뜻입니다. 오로지 불만 일본 것일 뿐 나머지는 모두 조선의 것이란 거죠. 그리고 그 작품을 부산녀를 통해 직접 주문하고 훗날에는 스스로 만들었습니다. 문득 보니 일본 국산품이 더 좋았던 겁니다. 일본의 자기 제조 기술이 조선을 압도해버린 겁니다. 조선산 그릇은 인기 품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히바카리라고 부르며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았던 초기 조선 스타일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경기도 광주에는 무명 도공의 비가 서 있습니다. 조선시대 활약했던 도공들을 기리는 탑입니다. 1970년대 세웠죠. 그런데 부산요를 연구했던 식민시대 일본인 학자 아사카와 노리타카가 이렇게 언급합니다. 아름다운 작품을 볼 때 이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고 어떤 경지에서 만들었는가를 알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일이다. 그러나 진정 이들 무명 작가는 그 작품을 만드는 것 자체가 생명이고 기물 그 자체가 자서전이기도 하며 삶이기도 했다. 이들 뛰어난 사람들 중에 조선 전성기를 거쳤던 사람들로 초지로, 다케하라 고로시치, 고로하치, 고우라이 자에몽, 이삼평, 교간, 아가노 키조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 이삼평이나 교간은 그들의 죽음과 동시에 그 이름도 묻혀버렸다. 그들 작품의 이름을 기록한 것조차 남아있지 않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들 작품을 통해서나 영원히 묻힌 그 작가들의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상상하는 것밖에 도리가 없다. 찾아온 평화 그리고 진보한 기술, 이 두 가지가 부산요가 문을 닫게 되는 양국의 계기였습니다. 외관 속에 있는 신사에 누가 모셔져 있는지 알려하지도 않고 공짜로 내준 기술자와 흙이 뭘 뜻하는지도 몰랐던 무지가 만든 결론이었습니다. 공짜로 배워간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전쟁 때 끌고 간 조선 기술력이 첨단 도자기 국가 조선을 압도해버렸습니다. (21세기가) 왔습니다. 초량외관의 흔적은 찾을 수 없습니다. 대신 초량외관 부산요에서 굳이 생산을 했던 조선의 찻사발은 지금 대한민국 전국 사기장들이 재현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는 겁니다. 묻습니다. 누가 그 미학을 발견했나요? 조선인, 대한국인 그 누구도 몰랐던 그 미학을 토착해낸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이었습니다. 그 그릇을 만든 기술자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소비하는 미학을 마치 우리가 찾아낸 것처럼 자랑한다면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부산요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일본 도공 이름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광하는 달항아리 작가 이름을 하나라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외관에 있던 부산 광복동은 한류를 즐기려는 관광객이 붐빕니다. 400년 전 지도층이 무관심했던 그 기술과 문화와 미학이 기적적으로 세상을 한 그룹 부르고 있습니다. 문화의 주인은 소유한 자가 아닙니다. 즐겨야 주인입니다. 부산요의 비밀을 열었을 때 적힌 문장이 이겁니다. 문화의 주인은 소유한 자가 아니다. 즐겨야 주인이다. 박종인의 땅의 역사입니다.